지금 저보고 한국 특집 다큐를 만들라고요? 못하겠는데요. 여기 미국 저명한 방송사의 한 PD가 머리끝까지 화가 난 채 작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방송사에서 한국 같은 나라를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냐며 욕설을 서슴지 않는데요. 무슨 사연 때문에 이 PD가 그렇게 한국을 욕하며 분노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수석 PD 마이클 스톤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CNN에서 일하며 3번의 에미상을 수상했고 월드 인포커스 시리즈로 피바디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사회변화와 혁신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아랍 스프링을 다룬 제 다큐멘터리는 CNN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실리콘밸리의 기술 혁신을 다룬 시리즈는 IT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방송사로부터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지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정말 황당무계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왜 하필 한국?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그저 북한과의 갈등, 삼성, K-팝 정도로만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까짓 게 CNN 다큐멘터리 주제가 될 만한가 싶었죠. 저는 편집장님께 항의도 해봤습니다. 시청자들이 과연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가 다룰 만한 더 중요한 주제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편집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진짜 감을 잃으신 게 분명했어요. 요즘 한국이 핫해. 우리도 트렌드를 따라가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반박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하고 일정을 짜는데 내심 짜증이 났어요.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뭘 취재한단 말입니까? 제작비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도 직업정신으로 최소한의 사전조사는 해야겠다 싶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처음에는 흥미로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급속한 경제성장, 재벌기업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죠. 아, 이거 80년대 일본 특집 다시 찍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최근 한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BTS가 비영어권 가수 최초로 5년 연속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 톱10에 올랐다는 소식은 뭐 대충 알고 있었지만 관심은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나 보네 라고 생각만 했었죠.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았어요. 통계를 보니 한류 관련 산업의 수출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3.7%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특히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가 그리 재밌다고 난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믿을 만한 자료인가? 싶었습니다. 이어서 경제 분야를 보니 한국의 조선업계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7%를 수주했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믿기 힘들어서 출처가 어딘지 보았는데 영국 BBC였습니다. 평정심을 찾고 계속 읽어보았어요. GDP의 90%가 제조업이라니 그 작은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것 외에도 AI 분야에서도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둥?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AI 강국이라는 둥? 어떻게 미국과 이름을 나란히 할 수 있는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따라올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정도면 볼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과장된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역시 직접 가서 보는 수밖에요. 저는 한국에 가기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과연 이번 다큐멘터리가 제대로 될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에 그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거든요. 결국 저는 스스로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가서 보자. 정말 볼 게 없다면 그냥 관광명소나 찍고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시 한 번째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행이라니 내가 정말 가는 건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내심불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뉴욕의 밤하늘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과연 서울에서 나는 무엇을 보게 될까? 저는 미지의 여정을 시작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오랜 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생각보다는 깨끗하네 였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굉장하더군요. 하지만 곧바로 A공항이야 당연히 깨끗하겠지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죠. 그리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열심히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사방에 설치된 최첨단 시스템들이 눈에 띄었어요. AI 로봇들이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직원들의 친절함도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질서있고 깔끔하고 입국 수속도 어찌나 빠르던지 미국보다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수속을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이게 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깨끗함은 물론이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변기, 세면대, 심지어 화장실 문에 붙은 전자 디스플레이로 사용 여부를 알려주더라고요. 화장실에까지 이런 걸 왜 쓰지? 라는 반박이 하고 싶었지만 저는 한국이 효율적인 나라라는 것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 차창 밖 풍경이 계속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 경관은 솔직히 뉴욕이 떠올랐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배가 고파져 동료 PD인 톰과 함께 편의점에 가기로 했죠. 밤이 늦었지만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들어서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호텔에서 나올 때까지도 솔직히 조금 겁에 질려 있었어요. 미국에선 이 시간에 나갔다가 운이 나쁘면 큰일 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거리에 나와보니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오는 시간인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한국인들은 여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더라니까요. 편의점에 들어가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의점 테이블에 먹던 음식과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거예요. 그건 진짜 경악스러웠어요. 톰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뉴욕에서였다면 1분도 안 돼서 모든 게 사라졌을 텐데 말이죠. 당연히 이건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본 게 특별한 우연한 경우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 한국은 이렇게 안전한 나라인 걸까요? 의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저는 번역기 어플을 켠 채 편의점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저의 질문에 직원은 번역기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 우린 계속 어플로 대화를 했어요. 방금 봤는데 손님들이 물건을 그냥 놓고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 그거요? 당연히 괜찮죠.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혹시 물건이 없어지거나 하진 않나요? 글쎄요. 제가 일하는 동안 그런 적은 없었어요. 뭐 가끔 실수로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럴 때는 금방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톰과 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때 다시 말했어요. 아,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그럼 그렇지. 저는 생각했는데 이어서 보여진 대답들은 놀라웠습니다. 외국인들이 훔쳐가더라고요. 라는 문장이 제 뒤통수를 치는 듯 했어요. 그렇게 신선한 충격을 안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톰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아.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 제 말에 톰도 동의했죠. 맞아, 톰. 뭔가 속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내일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그렇게 다음날 아침 우린 서울 시내로 취재를 나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점심시간을 즐기는 한 직장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CNN에서 왔습니다.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그는 영어가 아주 유창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거리를 다녀봤는데 생각보다 안전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굉장히 안전하죠. 제 여자친구도 밤늦게 혼자 다니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말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CCTV가 많은 것도 있고 경찰들도 열심히 순찰하고요. 그리고 뭐랄까, 우리 시민들도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의 대답은 동양의 매너는 시끄럽고 비신사적일 것이라는 제 편견을 깨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솔직히 충분히 증명은 됐잖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톰이 저에게 말했어요. 마이클, 너 이거 믿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본 게 있긴 하니까. 하지만 더 취재해봐야 할 것 같아. 그렇게 계속해서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여전히 눈에 띄었죠. 이 정도면 일상이었어요. 우리는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전한 거리, 깨끗한 환경, 질서 있는 시민들이 한 나라에 공존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한국의 모습은 뭘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제 겨우 한국의 겉모습을 보았을 뿐이라는 것을. 톰, 제가 말했어요.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어. 표면적인 모습이 아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톰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다큐에 담으려면 더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아직 의구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호기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죠. 다음날 우리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어요. 오늘의 첫 취재 목적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까 의심했거든요. 훌륭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리콘밸리도 아닌 이 작은 나라에서 무얼 기대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습니다. 로봇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작업하고 있었고 사람의 손길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은 영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나노 공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3나노라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을 들으며 이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을 가진 곳이 현재 삼성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텔이나 TSMC보다 앞섰다니 믿어지시나요? 저는 이걸 보지 않았다면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물었더니 김 부장은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 덕분이라고 대답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투자했고 어떻게 연구한 걸까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공장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IT 강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싶었죠. 미국만이 세계 강국이라는 것에 갇혀 있다면 아주 무서운 생각일 것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우연히 한 카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카페가 또 하나의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인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먹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또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로까지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진짜 디테일에 미친 나라란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때 옆자리의 젊은이에게 번역기로 말을 걸었는데 또 영어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못하는 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AI 관련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물었더니 그는 우리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편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죠. 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서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첨단 기술, 일상에 녹아든 로봇과 AI.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취재하기 위해 가장 유명한 엔터테인먼트로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 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K-팝, 아이돌, 전 세계적인 열풍이라고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10대들의 취향일 뿐이었거든요. 과연 이게 진지한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엔터테인먼트 본사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로비부터 뭔가 달랐어요. 세련된 인테리어,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디스플레이. 마치 실리콘밸리의 어느 IT 기업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곳 통역사와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 안의 회의적인 목소리가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가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거죠. 그의 말에 처음으로 관심이 생겼습니다. 회사 곳곳을 다니며 연습생들의 커리큘럼과 구축 시스템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노래와 춤의 연습이 아니에요. 외국어, 문화, 매너, 심지어 국제 정세까지 마치 외교관을 양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의 산업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돌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국 문화의 대사 역할을 합니다. 김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군요. 처음으로 K-팝의 세계적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전문가들의 열정을 보며 제 생각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하는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 뒤에는 치밀한 전략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취재를 마친 후 호텔로 돌아가며 서울 높은 빌딩의 광고판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스타들의 얼굴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이제야 한국이 왜 문화 강국으로 불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 눈에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문화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일찍 서울시청으로 향했어요. 꽤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오늘은 서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스마트시티는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목표죠. 담당자의 말에 저는 속으로 조금 비웃었어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 비하면 얼마나 뒤떨어져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한국이었어요. CCTV와 AI를 활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대중교통 최적화, IoT 센서를 이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보며 감탄만 나오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었어요. 보행자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고 야간에는 바닥에 LED가 켜져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생활 속에 모든 아이디어가 묻어 있었어요. 톰이 물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시민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나요?
미국이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었을 텐데.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려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켰어요. 그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결정을 내렸죠. 이 말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시민 참여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네, 우리는 서울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하고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죠. 작년에는 이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정책 중 72개가 실제로 채택되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 미국의 현실과 비교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아니, 그 전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참여를 원할까? 톰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정말 대단해. 우리나라였다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몇 년은 걸렸을 거야. 이건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톰. 한국의 이런 빠른 대응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첨단 기술과 시민 참여, 그리고 과거의 교훈이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 모델, 그것이 바로 한국의 현재였어요. 이제 한국은 제 눈에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사회혁신의 선도주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과 민주주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동시에 미국 사회의 현실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저널리스트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새겼습니다. 치안, 문화의 힘, 곳곳에 적용되어 있는 최첨단 기술들. 제가 본 한국은 제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나라라는 걸 인정했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머릿속은 이미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의 역동성과 혁신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미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실로 직행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영상을 편집하고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1부작 편성을 늘려 2부작으로 뽑았죠. 그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노력과 혁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까지 모두 담고 싶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나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죠. 우와,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라워요. 우리도 저런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을까요? K-팝만 알았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네요. 하지만 동시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런 감시 시스템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저런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며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 배울 점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특정 정책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요. 이게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된 이유이죠. 이런 경험들을 거치고 나서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세계 각국의 혁신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리포트라는 제목의 시리즈물이죠. 세계 각국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그것을 어떻게 미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시각을 선사했죠. 저는 이제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미국의 현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서 저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의 프로그램을 계속 만드는 전문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계획도 생겼거든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열정으로 꼭 해내고 말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있죠. 한국에서 시작된 저의 이 여정이 언젠가는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저는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하필 한국으로 가다니 진짜 짜증나네. 여기 미국 특수부대 출신 군인이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발령을 받고 불만이 가득한 얼굴인데요. 평소 한국의 군대는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자립할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이 군인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잭 해리슨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벨의 일원입니다. 10년이 넘는 군 경력 동안 세계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번처럼 황당한 명령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와 다른 동료들 몇몇이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는 건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브리핑 룸에서 명령을 받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팀원들의 얼굴에 쓰인 의문과 실망감이 똑똑히 보였어요. 마이크는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었고 사라는 입술을 깨물며 불만을 참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상부의 결정사항이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길 바란다. 그리고 가게 되면 한미합동훈련이 진행될 거니까 빠르게 적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대 아닌가? 저는 그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왜 한국 같은 작은 나라를 도와줘야 할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어쨌든 발령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선 준비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별로 인상 깊은 게 없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가 유명하다는 건 많은데 군사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죠. 하기사 군사력이 약하니 주한미군을 두고 있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검색을 멈췄습니다. 어차피 가보면 알게 될 테니까요. 출발 전날 밤 부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모두들 한국행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차라리 유럽이나 중동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마이크가 한탄했죠. 사라도 동의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뭔가 가르쳐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잘 가르쳐주고 도와준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자고. 그녀의 말에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이 발령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14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 동안 내내 울적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이 훈련이 빨리 끝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찾아보려긴 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뒤적거려봤지만 군사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뤘죠. 솔직히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군인이지 경제학자가 아니니까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어요.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도시 경관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팀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다. 그들에게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우리의 자부심은 여전히 높았고 한국군을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의 공기가 느껴지는 순간 왠지 모를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떨지 솔직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는 어차피 큰 기대는 하지 말자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공항들과 비교하며 평가절하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요.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의 영어 실력이 꽤 훌륭하다는 점에서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큰 감흥은 없었어요. 이 정도야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짐을 찾고 나와 대기실로 향하는 동안 팀원들과 작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네. 마이크가 말했어요. 사라도 동의하며 그래도 우리나라만은 못해라고 덧붙였죠.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우리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국제공항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해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와 동료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에 우리 모두 입이 떡 벌어졌죠. 천장까지 높이 뻗은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자연광,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세련된 시설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공항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게 정말 공항이야? 마이크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국 공항보다 더 크고 깨끗해 보이는데 라고 했어요. 저 역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우리 셋 모두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를 맞이하러 나온 한국 측 관계자인 김현우 씨가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반겼어요. 미국에서 오신 특수부대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이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 이 공항 정말 크네. 잠깐 둘러봐도 될까요? 김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시간이 충분합니다. 공항 구경하실 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는 천천히 공항 내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무언가를 가리켰어요. 저게 뭐죠?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데 김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 저건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에요. 시간당 54,000개의 수화물을 처리할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죠? 마이크가 물었어요. 와, 정말요? 그렇게 많이요? 네, 맞아요. 김현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개선하고 있죠. 우리는 계속 걸어가다가 갑자기 마이크가 뭔가를 발견하고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게 뭐예요? 기차 같은데? 김현우 씨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맞아요. 저건 공항 내 무인 셔틀 열차예요. 터미널 간 이동을 빠르게 해주죠. 사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자동으로 움직이나요? 네, 맞습니다. 김현우 씨가 대답했어요.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관도 있고요. 마이크가 놀라서 물었어요. 영화관이요? 공항에요? 맞습니다. 긴 대기 시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죠. 저건 병원 아닌가요? 공항 안에 병원이 있다니 너무 신기한데요. 이어진 질문에 김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저건 공항 내 의료센터예요. 24시간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나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여기서 진료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김현우 씨가 대답했어요. CT 스캐너, 엑스레이 기계, 심지어 작은 수술실까지 갖추고 있답니다. 마이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럼 이런 시설을 실제로 사용한 적도 있나요? 김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물론이죠. 얼마 전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여기서 응급처치를 받고 목숨을 건졌답니다. 그의 말에 이런 시설이 생각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인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를 태우러 온 차를 기다리면서 저는 문득 이번 주한미군 발령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군은 어떨지 정말 궁금해졌죠. 우리가 우습게 봤던 이 나라에서 배울 것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군에 대한 특혜도 많다고 들었고요. 차에 오르면서 김현우 씨가 말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머물 관사로 가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될 거예요. 그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귀찮은 임무가 아니라 흥미진진한 도전으로 느껴졌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행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을 수놓은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뉴욕이나 LA 못지않게 멋졌습니다. 우리는 관사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눈부신 도시 뒤에 숨겨진 한국의 군사력은 과연 어떨지, 내일 시작될 훈련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한국군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한국군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깔끔한 복장과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를 안내한 박중령은 유창한 영어로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군의 최신 기술과 장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서 한국군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처음 우리가 본 것은 한국군의 통신 시스템이었습니다. 박중령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시연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 군의 통신 장비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시스템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고화질 영상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장비의 한계를 떠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국군의 무인 정찰기를 보게 되었는데 작고 가벼워 보였지만 성능은 놀라웠어요. 이 드론은 24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고해상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박중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우리 군에도 이런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야간 투시 능력과 열감지 센서의 정확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중령이 우리를 거대한 경납고로 안내했을 때 우리 모두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그곳에는 현무5라고 불리는 미사일이 있었죠. 이 미사일은 우리가 최근에 개발한 것으로 정확도와 파괴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박중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의 미사일 기술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현무5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다중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정확도였습니다. 박중령은 이 미사일이 수미터 오차 범위 내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우리 군의 일부 미사일보다도 뛰어난 성능이었죠. 아니, 한국이 언제 이렇게 강력한 국사력을 갖춘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의 군사력을 우습게 여겼는데 말이에요.
현무5를 보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미사일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임이 분명했어요. 한국의 현무5를 직접 눈앞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압도적인 크기와 정교한 디자인은 우리가 알던 어떤 미사일과도 달랐어요. 특히 현무5의 다중 탄도 시스템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번의 발사로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니 이는 전략적으로 엄청난 이점이었죠. 한국은 도대체 언제 이렇게 고도의 군사력을 갖추게 된 걸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 기술진이 자체 개발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게도 그저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무5의 정확도와 사거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미사일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방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중령은 계속해서 한국군의 다른 첨단 장비들을 소개했습니다. 레이저 유도 포탄, 전자전 장비, 그리고 첨단 전투복들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전투복에 내장된 생체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 상황을 즉시 알려준다고 했어요. 이런 기술이 있다면 전장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상상이 되더군요. 그리고 한국군 장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군의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많은 장교들이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고 국제 정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영어 실력도 훌륭했습니다. 한 장교는 중동 정세에 대해 나보다 더 상세히 알고 있었고 다른 장교는 최신 군사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죠. 오후에는 한국군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견학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력한 사이버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중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한국군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미국군보다 더 정밀하더군요. 그렇게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이틀 전 우리는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무시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경심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까지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선도하는 나라였어요. 특히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발전해 있었고요. 호텔 로비에서 동료들과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한국군의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우리의 편견에 대한 반성과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저는 오늘 본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현무5 미사일, 첨단 통신 시스템, 사이버 방어 능력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우리의 무지가 부끄러워졌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앞으로의 훈련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한국군의 훈련 방식, 전략, 그리고 그들의 군사, 철학까지 모두 새롭게 아마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이틀 만에 이렇게 크게 바뀐 저의 생각들을 정리하며 나는 앞으로의 훈련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경험이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기상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한국군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에 나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라고 자부해왔지만 지난 이틀간의 경험으로 한국군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었거든요.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한국 특수부대원들과 합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결의가 느껴졌어요. 박중령이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적인 훈련 일정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처음에 훈련은 극한의 체력 단련으로 시작됐습니다. 20km 행군을 시작으로 각종 장애물 코스와 전투 시뮬레이션이 이어졌어요. 놀라웠던 건 한국 군인들의 끈기와 인내심이었습니다. 힘든 훈련 중에도 그들의 얼굴에서는 포기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극기 훈련이라 불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추운 계곡물에 장시간 머무르며 정신력을 단련하는 훈련이었는데 한국 군인들은 마치 고통을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임했어요. 저도 이 훈련에 참여했지만 20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 군인들은 1시간 넘게 물속에 있었죠. 어떻게 저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죠? 내가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군 상사가 대답했어요. 우리에겐 이게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국가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하는 거죠. 그의 말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겐 이 모든 게 국가를 위한 헌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우리는 한국군의 전투식량을 먹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맛이 꽤 좋았어요. 미국 전투식량보다 훨씬 맛있어서 우리끼리 눈빛을 교환하는데 박중령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량 공급이 아니라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작은 부분까지 군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어진 오후 훈련은 더욱 강도 높았어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시가전 훈련이 이어졌고 우리는 한국군과 함께 팀을 이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팀워크와 전술 운용 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의사소통 없이도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모습은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한 결과임을 느낄 수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건물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던 중 내 동료 마이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달려가 보니 그의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마도 날카로운 금속 조각에 다리를 긁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몹시 당황했지만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군 의무병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나 마이크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죠. 대퇴부 근육 손상입니다.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우리는 잠시 주춤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응급처치 후 훈련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거든요. 하지만 한국군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즉시 현장에 이동식 의료 장비를 가져왔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마치 작은 이동식 수술실 같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최근에 개발한 전장용 응급의료 시스템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치료할 수 있어요. 박중령이 설명했어요. 의료진은 신속하게 마이크의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술은 우리가 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레이저를 이용한 지혈장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붕대, 그리고 나노 기술을 적용한 항생제 주사까지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에서 자체 개발한 거예요. 전장에서의 신속한 치료와 복귀를 목표로 만들어졌죠. 한 군의관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치료하는 것을 넘어 군인들이 최대한 빨리 임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마이크의 치료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쉬는 게 좋겠습니다. 군의관의 말에 마이크는 오히려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군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첨단 의료기술과 신속한 대응 능력은 정말 감탄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동시에 그들의 배려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사고였지만 그들은 우리를 자신들이 동료처럼 대하며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었으니까요. 한국군의 강인한 정신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그들의 발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군에 대한 그 모든 오만한 생각들이 이제는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군도 한국군처럼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각자 느낀 한국 훈련 정보들도 공유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현무5 미사일이었죠. 그 미사일을 보며 느꼈던 경외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도 저런 기술을 개발해야 해. 저는 중얼거렸고 옆자리의 마이크가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해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군사훈련을 넘어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작은 아시아 국가라고 무시했던 한국은 사실 많은 면에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첨단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군의 필승 정신이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모든 행동과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박힌 철학이었죠. 우리도 저런 정신이 필요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가짐 말이야. 한국군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 사라가 말했죠.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현대 전쟁에서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테니까.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이미 미래 전장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마이크가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의료기술도 잊지 말자고. 내가 직접 경험해봤지만 그들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 전장에서 신속하게 부상병을 치료하고 복귀시킬 수 있다니. 그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군의 의료기술은 우리 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미국군과 한국군과의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겠어. 그리고 미국에서도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겠고,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직접 보고 느끼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으니까. 그의 제안에 우리 모두 동의했어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군대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다들 들은 거죠. 우리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고 한국군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것,
특히 한국군의 기술력과 정신력은 우리 군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부로 향하는 길,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 정신, 그리고 열정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더 강한 군대,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군과 협력하여 주한미군으로 주둔하는 동안 우리 특수부대 동료들은 더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이 값진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게요. 고맙습니다, 한국. 저는 계속 앞으로도 한국의 군사력과 국방력에서 느낄 무궁무진한 것들을 기대하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